네, 반갑습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 교실의 심성률입니다. 또한 아울러 건양대학교 병원 근거기반 연구센터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데이터 과학의 시대와 근거기반 의학, 또 그 근거기반 의학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내용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목인데요. 오늘은 좀 압축적으로 30분 이내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똑같은 내용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30분에 발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conflict of interest는 따로 리포팅할 건 없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체계적 문헌 구찰과 메타 분석의 배경 그리고 그것의 활용, 분석 방법,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 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박사학위 한 10년 전쯤에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는 제 버킷리스트가 SCI 논문 10개 쓰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한 500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리타이어 할 동안은 500개 쓰는 게 일단 목표고요. 현재까지 한 170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연자들하고도 많이 연구자들하고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 23, 24, 25년 스탠퍼드 유니버시티하고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선정한 세계 상위 2% 과학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세계 상위 2% 연구자의 거짓말이겠거니 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 다 맞았습니다.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메타 분석은 저희 주요 연구 분야고요. 18년, 19년 관련된 책자를 스테이타라는 프로그램과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출판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저희 건양대 의과대학 정보의학 교실의 신지영 교수님과 같이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 또는 웨이팅에 해당하는 관련된 또 책도 조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 중에서 2017년도에는 식약처 의뢰를 받아서 유전체 메타 분석에 대한 관련 책도 조술을 했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과학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과학의 시대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데이터 과학 시대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있을 겁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기존 산업의 원유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생산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들 이미 지나서 다 아실 텐데요. 2월 28일 마지막 날 밤 새벽 2시쯤에 워싱턴 DC 인근의 펜타곤 인근의 도미노 피자의 주문 건수가 새벽 2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후 새벽 5시에 베네수엘라 수도가 폭격을 당하고요. 다음날 아침 6시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으로 압송이 되었죠. 자, 이 당시에 피자 지수라고 흔히 부르는 이 도미노 피자의 급격한 주문량을 일종의 전쟁의 신호로 확인하고 그 당시 폴리마켓에서 거액을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또 리포팅도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런 이익의 수단,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고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이 피자 지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번 베네수엘라 전쟁까지 모두 맞춰왔던 아주 빅데이터의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오버웨이팅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약물이죠. 이 약물이 작년 한 해 나오고부터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항공기를 타는 그런 승객들의 몸무게에 이 이륙 시 몸무게의 약 2% 정도가
여행객들의 몸무게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이 여행객들의 몸무게가 한 10% 정도 줄어들면 전체 이륙 무게가 한 2% 줄어들게 되고, 그게 연간 항공 그 연료비의 한 380억 불쯤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에 해당하는 약 뭐 우리 돈으로 하면 8,500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올 3월 초 정도에 관련된 항공 주식들의 주가가 올랐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빅데이터가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물론 의료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보건의료에서는 틀리면 안 되니까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그게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것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개별 빅데이터는 데이터 과학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감 정보 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오픈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20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적 처리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더불어서 보안 문제에 대한 것은 늘 상존하고 있죠. 최근래로 뭐 SKT나 KT에서 해당 그 비밀번호나 유심 누출로 통해서 많은 그런 신용의 문제가 발생했던 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의료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은 아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개별 데이터에 있어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인들은 2020년 10월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많은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에 이 문제를 겪었었습니다. 뭘 겪었냐면 보건의료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치로 알게 되었죠. 처음 2013년도에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해서 암의 치료, 처치에 있어서의 그 옵션을 기계와 같이 인간이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처치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제가 여기 들으라는데 2020년 한 해에 온콜로지 파트로 출판되는 논문이 16만 1천 편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442편을 읽어야만 하고, 또한 전날 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화장실도 못 가고 365일 동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랬던 것을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가 이를 통해서 최적의 연구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하지만 안 맞기 시작하죠. 2018년, 19년에 들면서 점점 안 맞기 시작하다가 거의 2020년 넘어서부터는 안 맞습니다. 사람의 트리트먼트 옵션과 기계 옵션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길병원, 그리고 우리 건양대병원, 부산 뭐 해운대 백병원 등 전국에 있는 지역 내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큰 병원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어요. 아마 내심 그런 큰 병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우리의 트리트먼트 옵션, 즉 우리의 의료 디시전이 하버드, 예일 또는 서울대랑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안 맞기 시작하니까 더 있을 이유는 없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실패했던 사유를 구글에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아마 1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향적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동료 심사를 통한 그런 검증된 논문이 없다든지 진료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예를 들을 텐데요. 사실은 의료를 공부하시는 의학도라면 이게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엔지니어들은 이게 사실 알아듣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의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거 기반 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 기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처치가 개발되어졌다고 했을 때 그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개발 이후 그리고 다 같이 신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신뢰의 과정은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이고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이 논문의 피어 리뷰를 통과한 논문의 출판, 그럼 당연히 그 재료가 되는 RCT 연구는 있어야겠죠. 재료의 출판, 논문의 출판 그리고 이런 다수의 논문들이 쌓여서 일종의 합의를 이루고 이것이 진료 지침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하나의 처치가 다방면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해야 되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이 의료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데이터 과학에서 의료에서 인공지능이 실패했던 원인을 이미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잠깐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식히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없지만 아마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확률적으로 절반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1999년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999년도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모피어스라고 해서 일종의 훈련 대장쯤 되죠. 그리고 이제 안경에 비치는, 선글라스에 비치는 사람이 레오라고 해서 해당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케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고, 모피어스가 제시를 합니다.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 약은 이 현실 세계가 모두 가상의 세계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상이고 모든 건 그냥 내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인생을 마감하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자라는 거 하는 게 파란 약이고 빨간 약은 진실을 탐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계가 허구의 세계임을 알고 우리 인류가 실제 살아가야 되는 세계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 예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보건의료에서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출판되는 전체 논문의 수가 약 한 350만 편 정도 됩니다. 그 350만 편 중에 약 의료에서 의과학에서는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한 200만 편 정도가 보건의료 쪽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잘 보정하고 잘 선택해서 잘 합친다면 가장 최선의 의사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근거 기반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근거 기반의 약, 즉 evidence based medicine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어로는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가 되고 우리말로는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은 그 바로 밑단에 있는 Randomized Control Trial, 즉 임상시험, 사람에 실시되는 매우 통제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합쳐서 다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 최상위의 의사결정 근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FDA, KFDA뿐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학회 가이드라인 등에서 가장 첫 번째 First A 레벨 Meta-Analysis of RCT, High Powered Randomized Control Trial 또는 Meta-Analysis라고 해서 최상위의 근거 수준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근거 기반 의학에 대해서 상세한 특징을 알아보기 앞서서 예전의 의학은 어땠을까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 기반 의학 이전의 의학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사람의 몸은 구성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원소는 공기, 물, 불, 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사체액설이라는 이론이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론입니다. 이 근거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부위가 나쁘면 그게 과도하거나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준다거나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99년 12월에 염증성 후두염 진단을 받습니다. 이 당시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서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에게 내렸던 처방이 뭐냐면
이 환자는 대통령은 매우 나쁜 피가 몸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염증성 후두염을 일으키는 따라서 12시간에 걸쳐서 약 2.5리터의 혈액을 뽑아냅니다. 왜냐면 아까 4차 엑셀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2.5리터라고 하면 일반 성인들이 5리터에서 5.5리터 정도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40%에 이르는 양이 로스된 거죠. 따라서 조지 워싱턴은 염증성 후두염으로 사망했는지 아니겠죠. 지금으로서 충분히 과출혈성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이었는데 틀렸다는 거죠. 즉 근거 기반의 의학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일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은 맥마스터 캐나다 맥마스터 유니버시티의 데이비드 사켓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이 정의를 가장 표준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연구 근거입니다. 앞쪽에서 봤던 것 같이 틀렸던 결과는 가져오지 않고요. 맞았던 결과는 계속 유지해 가고 있고 그것을 보다 많은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근거를 가져옵니다. 과학적 근거겠죠. 또한 그 과학적 근거를 보고 읽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임상의 전문 능력, 즉 임상적 전문성을 하나의 축으로 두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같이 공유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밸류를 최선으로 둡니다. 따라서 이 세 개가 같이 버무려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과학의 시대에 말씀드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은 주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연구자가 리서치 퀘션을 생각해냅니다. 리서치 퀘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칼슘 체르놀 브루크인 노바스크를 먹었을 때 플라스부인 위약과 대비해서 혈압이 얼마큼 떨어졌는가. 즉 환자라는 개념, 처치라는 개념, 대조군이라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묻고 싶은가라는 아웃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서치 퀘션을 우리가 흔히 피코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피코를 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조작해낸 다음 그것을 가지고 펀메드, 이엠베이스, 뭐 코크란 같은 전자 DB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헌을 추출해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문헌의 양이 의과학 쪽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많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리트리빙 되어진 그러니까 문헌의 개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피코의 and or로 기계적으로 뽑아졌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 사람의 육안으로 가지고 선택 배제 활동을 합니다. 초록과 타이틀을 보고 또 더 들어가면 풀 텍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나에게 맞는 연구인지를 골라내겠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시도했던 게 한 1000편의 기계적 검증이 나왔다, 문헌이 나왔다 한다면 인간의 육안으로 선택 배제 과정을 통해서 쭉쭉 걸러내고 뭐 최종 한 10개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엑셀 시트에 앉힙니다. 요 엑셀 시트에 앉힌다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나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바로 구조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상태에서는 일반 텍스트, 내추럴 랭귀지죠. 자연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비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엑셀 시트의 가로 세로 열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 수치와 문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미루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앉혀져 있는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쪽에서 말씀드린 스테이터라는 프로그램, R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 기반 의학에 만들어냅니다. 또 이 만들어진 근거 기반 의학을 동료 검사를 통해서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 등재를 한다든지를 통한다면 바로 한 바퀴 순환 사이클이 되면서 연구자가 처음에 했던 질문 그 피코에 해당하는 리서치 퀘션에 해당하는 답을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계적 문헌 구철과 메타 분석이라고 부르고 이런 근거 기반 연구는 이미 공개 출판된 연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뭐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라든지 데이터 보안의 문제도 없죠. 이미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앞쪽에서 제가 인공지능으로서는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맞추기만 했던 그 인공지능의 문제를 설명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BM을 가지고 다시 EBM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각은 없고요.
이게 밑에 있는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죠. 네. IRB 통과 안 해도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IRB 관련된 행정 작업이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른 연구 투입이 가능하고 또 종결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기반 연구센터 건양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커네티cut 유니버시티 등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대학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의과대학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의과대학이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거 기반 의학이라고 제가 메디신 쪽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다른 파트에서는 특히 간호학 같은 데는 근거 기반 간호 또는 근거 기반 프랙틱스라고 해서 실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뭐 교육학에서는 뭐 당연히 근거 기반 교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반 의학 또는 근거 기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리서치를 완성하는 플로우를 말씀드렸다면 실제 안에 리서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문헌의 검색과 이후 수집되어진 개별 연구들에 대한 질평가 과정 그리고 그 질평가한 것 중에서 동일한 아웃컴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졌더라라는 게 A 연구도 있고 B 연구도 있고 C 연구도 있다. 그러면 A, B, C를 합쳐서 평균 내면 되겠죠. 그러한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즉 양적 합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판 편향까지 봐줍니다. 이러면 문헌 수집, 질평가, 양평가, 출판 편향까지 한번 봐주면 이걸 전체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연구자들이 여기 질평가까지를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양적 평가는 메타 분석이라고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가 엄마가 체계적 문헌 고찰이고 그 중에서 수리적 합성이 가능한 위험도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만 모아서 합치는 것이 바로 양적 평가 메타 분석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체계적 문헌 고찰 and 메타 아날리시스입니다. 메타 아날리시스는 없을 수도 체계적 문헌 고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메타 분석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는 각각 트리트먼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A는 타이레놀, B는 플라시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레놀 대비해서 플라시보를 먹었을 때 얼만큼 바스 스케일 또는 진통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첫 번째 요 파란색 테두리 A, B 두 개만 있을 때 트리트먼트가 두 개만 페어와이즈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연구는 여러 개 있어야겠죠. 그때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터벤션 메타 분석을 하는데 그냥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이 되겠죠. 두 개가 딱 페어와이즈 돼서 A, B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진단검사 메타 분석입니다. 진단검사 메타 분석은 우리가 어떤 기기의 진단 성능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요. 진단검사의 성능을 나타낼 때는 비단 하나의 효과 크기, 예를 들면 민감도, 질병이 있다는 것을 맞추는 능력, 그 검사가 그것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라고 맞추는 능력도 좋아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개가 동시에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봐준다라고 해서 Bivariate Analysis, 그러니까 이별량 분석이라고 해서 진단검사 메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타이레놀을 100ml 먹었을 때, 300ml 먹었을 때, 500ml 먹었을 때 한 연구 내에서 용량별 도세지가 있고 그 도세지에 해당하는 바스 스케일, 즉 통증의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량별 위험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도즈 리스판스 메타 분석을 하고요. 또한 유전체, 그러니까 알일의 뮤테이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위치적으로 빈도수를 찾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유전체 메타 분석이 됩니다. 요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A, B, 페어와이즈드 되어 있는 메타 분석을 할 때 다룰 수 있는 유형의 타입이고요. 이번에도 확장을 해서 타이레놀, 플라시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보린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T-테스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죠. 한 번에 안오바를 하죠. 일반 통계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트리트먼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이 되어지고 각 효과 크기의 통계적 유의차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 5분쯤 남았는데요. 조금 더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26년 5월에 제가 그 자마 사이키아트리에 하버드하고 예일대랑 같이 두 편을 동시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페어와이즈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케타민의 효과에 대해서 일반 인터벤셔널 메타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안티사이코틱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루마테프론, 아리프라졸 등등 이런 항정신성 약물을 가지고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연구의 전체 플로우는 데이터 코딩을 하고 앞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통계 모델을 설정한 다음에 종합 효과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해진 종합 효과 크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질도에 대한 검정 그리고 출판 편향에 대한 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 분석은 그렇게 어려운 행위는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플로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번 5월에 나왔던 그 케타민에 있어서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환자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suicidal ideation입니다. 즉 자살 충동이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4시간째, 24시간째, 한 달째 그리고 연구가 끝날 때까지도 꾸준하게 자살 충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맨 하단에 있는 것이 일종의 오프럴 이펙트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고 중간중간에 시간대별로 해당하는 것은 일종의 민감도 분석 또는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진단검사 메타 분석입니다. 이것은 머켈셀 카시노마에 대한 것을 PET-CT를 가지고 얼만큼 잘 진단해내는 능력인데요. 이걸 보면 민감도가 91%, 특이도가 93%, 즉 환자라고 맞출 수 있는 게 91%의 능력, 환자가 아니다라고 맞출 수 있는 93%의 능력을 이렇게 하단에 summarized ROC 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이 PET-CT가 이 셀 카시노마를 진단해내는 것이 얼만큼 유용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즈리스판스 메타 분석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하단에 그런 질병의 예시라서 활용된 게 있는데 그중에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사선량의 노출에 따라서 100메가베크렐, 200메가베크렐 따라서 여기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암 위험도가 보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솔리드 캔서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암들은 그렇게 유의하지 않았는데 고형암에 있어서는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도 증가하고 비선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위험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메타 분석입니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많은 다양한 분석 방법들은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저술했던 그런 책들을 보면 많은 코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A, B, A, C, B, C, A, B, C라는 트리트먼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효과 크기가 B와 C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근데 B, C는 헤드 투 헤드 스터디가 없죠. 따라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A, B의 효과 크기와 A, C의 효과 크기를 안다면 B, C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와 B의 효과 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이건 오타네요. A와 C의 효과 크기가 마이너스 5라면 우리는 B, C라는 헤드 투 헤드가 없더라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통해서 B, C의 효과 크기는 마이너스 5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이 바로 간접 비교라는 방법이고 이 간접 비교 방법을 통해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제가 실습 강의 때는 베이지안 메타 분석 그리고 프리콘테스트 메타 분석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예제가 바로 베이지안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번 자마 사이키아트리 5월에 출판했던 그 안티디프레전트 에이전트, 안티사이코틱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약물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줬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전체 메타분석은 스킵하고요. 제가 가이드라인 만들긴 했는데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방법 같아요. 아마 기초연 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자, 거진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런 다양한 메타 분석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SI 저널에 accept rate를 올리려고 하면 acute reject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 acute reject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올 4월 달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SCI 페이퍼의 종류가 14,800종 정도 됩니다. 즉
4,800점. 그건 어림잡아서 15,000개라고 할게요. SCI 파이프가. 이 중에서 메타 분석은 지금 현재 1년에 25년 한 해에 출판된 게 35,000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SCI 저널 하나당 최소 3편은 메타 분석이 출판되는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요, 오른쪽으로 가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1년에 3,000편 정도 출판이 되고 있고요. 도즈 리스판스나 진단 검사는 2,000편, 1,000편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15,000편이 되는 저널이 있지만 이 중에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든지 진단 검사 또는 도즈 리스판스 메타 분석은 아직도 출판되는 논문 건수 적지 않다. 많지 않다. 따라서 투고를 하면 리젝트할 확률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확실하게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지 리젝을 하든지 억셉트를 하든지 하는데 초기에는 리젝 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스페셜 토픽들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어큐트 리젝을 피하고 리비전 프로세스를 계속 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22년부터 26년까지 제가 출판했던 논문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스페셜 토픽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한 102개 중에서 45개 정도는 꼭 이렇게 스페셜 토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종의 어큐트 리젝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31분으로서 1분 초가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어서는 강의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말씀드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은 산업적 활용에서는 얼마 전 우루사를 통해서 코비드-19 인펙션 레이트를 줄인다는 것과 많은 숙취 해소제들의 가장 첫 번째로 활용되어졌던 근거 기반 의학 만드는 게 바로 체계적 무능거창의 메타 분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가장 첫 번째 사용되는 것들은 이렇게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약 한 7개의 학회들하고 같이 학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메타 분석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뭐 연구 활용이라서 제가 예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